네, 잠깐 휴식 시간 동안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다음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엑서사이즈고요. 이번엔 이제 AKS의 솔루션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네. 이번 엑서사이즈는 6개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타스크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AKS 클러스터로 터널링을 한번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포털의 서비스 배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쿠버 컨트롤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서비스 배포해보고, 헬름 차트를 통해서 배포해보고, 네. 그 다음에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컨티뉴스 딜리버리, 아까 이제 저희가 엑서사이즈 1에서는 CI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네. 기타 액션으로. 네네. 이번에 CD를 구성하는 작업. 네. 그 다음에 애저 모니터 포 컨테이너라고 해서 컨테이너 인사이트라고 하는 애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것까지가 네. 이번 엑서사이즈 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클러스터에 커넥트를 하고 도커 어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널링 하는 작업, AKS 클러스터에 터널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스크에서는 연결하고 클라우드 쉘에서 쿠버네티스 관리 대시보드에 연결하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AKS 클러스터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검색 박스에서 쿠버네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네. 하시면 만들어놨던 360956 페어메디칼 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요. 요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해서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클라우드 쉘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정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 컨트롤을 먼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et credential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자격증명을 다운로드해서 나중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명령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zure AKS get credential 어쩌고저쩌고 하는 명령을 한번 날려서 이렇게 한번 하면 요 이제 홈 밑에 여기 지금 ODL 유저 밑에 쿠버 밑에 컨피그 밑에 이제 컴퓨터 정보를 다운로드 받게 되겠고요. 노드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떤 노드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노드가 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타스크는 저희가 이제 포탈에서 배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서비스 앤 인그레스라고 하는 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add라는 명령을 통해서 보면 여기 포털에 이제 약물 파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파일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명령은 어차피 그 저희가 드리는 URL에 가면 요 약물 파일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면 되겠고요. add를 클릭하고 하면 여기 이제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겠고요. 다시 워크로드를 클릭해서 add를 해서 약물 파일 추가하면 스크롤해서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add를 클릭하시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API 디플로이먼트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번에는 만들어진 디플로이먼트의 하나 중에 하나인 API를 클릭하게 되면 이 라이브 로그스라고 하는 건 요 디플로이먼트의 로고를 볼 수 있는 메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파드를 선택해서 하면 이렇게 스크롤바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 있죠. 쿠드나 커넥트 투 몽고DB라고 해서 에러가 나 있는데, 요거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DB로 연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는 코스모스 DB로 옮겼는데. 아, 그쵸. 맞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애저 코스모스 DB라고 하는 거, 마두너 DB를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팬메디칼 36096에 보시면, 요 퀵스타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단넷에 연결할 때, 노드.js 연결할 때, 몽고DB 쉘에 연결할 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편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저희 노드.js이기 때문에 노드.js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스크롤바를 내리면은 이렇게 이제 그 프라이머리 커넥션 스테이라고 해서 이 몽고DB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주게 됩니다. 이 코스모스 DB가 이 안에 보면 사실 거의 몽고DB랑 똑같기 때문에 몽고DB는 거의 호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저 기반의 도큐먼트 DB.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URL이 몽고DB 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URL이 똑같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니지드 몽고DB.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냥 몽고DB는 커뮤니티 버전이고 몽고DB 아틀라스 쓰는 것도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놓고 이제 노트패드를 열어서 이 값을 이제 한번 저장해 놓은 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이걸 나중에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DB에 관련된 커넥션 URL을 여기다가 네. 놓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약간 퀵스타트에는 이제 그 샘플을 준 거고, 그 샘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맞는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제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레플리카 셋에 관련된 정보랑 그 다음에 컨텐츠 DB에 연결하기 요 정보들을 입력을 해놓고 네. 요걸 이제 다시 복사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실 들어가서 에코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수정했던 커넥션 스트링을 놓고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베이스 64로 한번 인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요거 가지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요 URL 그대로 넣을 수는 없고요.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서 한번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하면 요 값이 에코가 이제 되도록 명령을 쳤는데 요걸 다시 한번 이제 복사해서 다시 쓸 겁니다. 네. 복사해 놓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카피라는 명령을 통해서 갖고 있다가 미니마이즈 하고 여기서 아까 그 값을 맞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들어가서 오른한 부분을 찾아서 네,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네. 구성 정보에 네. 들어가서요. 그다음에 여기 시크릿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여기다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야물 파일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시크릿이라는 거 하는 그 인스턴스, 그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가 베이스 64로 커넥트를 넣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오게 되겠죠. 헤드하고 이건 시크릿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 헤드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방금 만들었던 거? 정렬이 되고 이 코스모스 DB를 찾기 위해서 한 거고요. 코스모스 DB를 클릭하고 다시 쉘로 다시 쉘로 들어가서 그래서 야물 파일에 요 API 디플로이 야물 파일로 이렇게 아웃풋을 다시 리다이션 해서 이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API.deployment 야물을 이제 코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수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명령창이 뜨고요.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라인을 하나 추가합니다. 여기 컨테이너 밑에 이미지 밑에 여기 이제 잘 찾으셔가지고 엔터 한번 치시고 여기 구성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env 땡땡 name mongodb connection value from secret key reference에서 코스모 아까 저희가 이제 시크릿 정보를 코스모 DB로 했기 때문에 코스모 DB에 있는 값을 이렇게 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저장하고 다음에 클로즈 하면 이 api.deployment 야물 파일이 수정이 되겠고요. 그러면 API 디플로이먼트를 삭제하고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적용시키면 반영이 되겠죠. 딜리트 했고요. create minus f라고 해서 이 야물 파일을 가지고 생성하게 되면 API라고 하는 디플로이먼트가 생기게 될 거고요. 미니마이즈 한 다음에 다시 워크로드로 가서 다시 API 디플로이먼트 보고 라이브 로그를 보면 이제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로그를 보기 위해서 이걸 익스펜드 하면 스크롤 바스 쭉 하면 이렇게 커넥트 투 몽고디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코 두 번째가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저희가 포탈을 통해서 야물 파일을 입력하고 그걸 반영했는데 이번에 이제 쿠버 컨트롤 명령어를만 통해서 디플로이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실에 가고요. 이제 이 코드나 명령을 통해서 웹.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 한번 이제 한번 수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쭉 입력하는 거죠. 쭉 이렇게 입력을 해서 쭉 볼 거고요. 세이브 누르고 클로즈 눌러서 코드 웹.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을 입력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복사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웹.서비스 야물 파일 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타입의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이브 누르시고 클로즈 누르면 됩니다. 쉘 화면에서 코드라는 명령어를 치니까 아까 그 이클립스는 IDE 툴이잖아요. 그냥 그 화면에 떠버리네요. 그렇죠. 화면이 전환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코드라는 명령어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탐색기 같은 데서도 입력하면 코드라는 명령어를 치면 됩니다. 이클립스가 사전에 설치가 돼 있으면 이게 뜨는 거예요? 아니요. 이클립스 상관없이 될걸요? 신기하네요. 근데 된 것 같은데? 코드. 뜨잖아. 이렇게 뜨잖아. 된다. 신기하다. 이거는 VS 코드가 뜨네요. 네네.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게 VS 코드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설치해 놓으면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신기하다. 예, VS 코드 여기 이제 리눅스 메뉴 먹으니까 네. 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자들의 그 경험, 개발자 경험 있잖아요. 개발자 생산성 예. 측면에서 되게 좋겠네요. 막 네네. 화면 넘나들고 소프트웨어 넘나들고 할 필요 없이. 예, 그래서 요 코드라는 명령어는 이 애저에서만 제공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네.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예, 네. 생겨납니다. 그래서 코드 이렇게 넣으시면 네. 창 안 바뀌고 요 안에서 네, 코드 그러니까요. VI 안 쓰고 되거든요. 네.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새끼를 샜는데 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웹.디플로이트 야물 파일과 웹.소스 야물 파일을 하나씩 이렇게 -f라는 명령을 옵션을 주고 이렇게 네. 하면 이제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웹 크리에이트 돼 있고 서비스 하나 크리에이트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 보면 여기 이제 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익스터널 IP가 나오게 됐고 요걸 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네. 예, 브라우저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웹이 음. 뜨겠고요. 스피커 눌러서 확인해 네. 보고 제대로 뜨는 걸. 확인해 보고요. 네. 그리고 닫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쿠번 컨트롤 명령을 쓰는 거는 사실 애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쿠버네티스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쿠버 컨트롤 명령을 통해서 야물 파일을 배포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헬름 차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헬름 차트를 통해서 네. 어떻게 배포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을 체크를 하고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걸 네. 삭제하고 헬름 차트로 다시 만들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잉그레스에서 여기 웹 아까 만들었던 거 네. 셀렉트하고요. 다 삭제하고. 예, 삭제하고. 네, 클라우드 쉘에 들어가서 네. 이제 한번 헬름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클라우드 드라이브로 해서 이게 CD 클라우드 드라이브가 이제 자기 로컬, 그러니까 요 클라우드 쉘의 로컬 되거든요. 네. 로컬은 아니지만, 네. C 드라이브 같은 그런 루트? 예, 그렇죠. 쪽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 애저에 들어가서 클라우드 쉘을 만들게 되면 얘가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가지고 자기 저장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itHub에 있는 페메디칼 네.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클론을 해서 한번 쭉 갖고 오겠고요. 페메디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컨텐트 웹에 들어가서 요걸 이제 헬름 차트로 만들 거거든요. mkdir에서 차트라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 차트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헬름 create web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헬름 차트 하나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웹을 하나 만들어졌다고. 만들었죠. 네. 예. 웹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밸류스 야물 파일을 이제 코드라 명령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겠고요. 네. 이제 헬름 크리에이터 명령을 치면 저희가 이제 미리 약간 템플릿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네. 이 스캐폴딩이라는 말이 저도 찾아보니까 이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건설하기 전에 발판이라고 그러는데 발판이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뭐 이렇게 장비나 자재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올려 보내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는데 예. 네, 어쨌든 스캐폴딩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헬름 차트에서 네. 스캐폴딩을 만든 거고요. 네. 그 밸류점 야물 파일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값들을 수정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컨텐트 웹이라고 하는 레포지토리를 갖고 와서 폴 폴리시에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네임 오버라이드, 그다음에 플레임 오버라이드 집어넣고 스크롤바 내려서 서비스 타입을 클러스터 IP에서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집어넣고요.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집어넣어야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리소스라고 하는 항목에 브레이스를 지우고 요 리퀘스트라는 항목을 언커멘트합니다. 지워주시고 CPU하고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살려서 넣어놓고요. 0.1개 넣고 세이브하고 클로즈 해놓으시면 이제 밸류점 야물 파일을 수정하게 된 거고요. 이번 차트점 야물 파일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들을 앱 버전 집어넣고요. 요건 바꿔놓고 세이브해서 저장 누르시고 클로즈 해놓으시면
됐고요. 템플릿 갑니다. 이게 지금 이 헬름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그 스캐폴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밸류랑 차트랑 템플릿 같은 것들을 수정해 놓고 말아 놓으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네. 디플로이먼트 YAML 파일 가서 들어가서, 예, 어노테이션 부분 바꿔주고요. 스크롤바 쭉 내려서, 예, 컨테이너 포트랑, 예, 이 부분은, 예, 집어넣고, 그다음에 env 값에다가, 예, 컨텐트 API URL 집어넣고, 예, 밸류는 API 이렇게 집어넣고, 포트 집어넣고, 저장 누르시고 하게 됩니다. 서비스 YAML 파일도 수정하고요. 이제 아까 저희가 쿠버 컨트롤러 해서 그 YAML 파일 만들었던 거, 네. 그 다음에 애저 포탈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헬름 차트랑 똑같이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이브 누르고, 예, 클로즈 눌러서 됐고요. 예,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름 인스톨 웹하고 .웹 누르면 이제 배포가 되겠죠. 설치가 되겠고요. 네. 배포가 됐네요. 예, 배포가 됐죠. 명령을 확인했고, 이제 리프레시 눌러서 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네. 링크 한번 클릭해서 가보면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쉘로 들어가서,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메디컬 가서, 예, 요거 이제 해놓은 것들을 이제 다 기셋 다시 이제 또 예, 커밋 찍고요. 네. 푸시하고, 됐네요. 예, 예, 끝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헬름 차트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제 타스크 5에서는 이제 CD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CD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저 데보 쓸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이제 GitHub을 가지고 CD를 구성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랩 1에서도 했었죠.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다 지우는 작업을 한번 네네네. 했고요. 예, 똑같이 만들어서 이동하고 가서, 예, 가져오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예, 네, 수정을 수정. 작업하겠죠. 그래서, 예, vi 명령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 ID 값들, 아까 그 365로 네네네. 시작하는 거, 예, 그거 집어넣고요. 네, 그 다음에 스크롤바 쭉 내려서 보시면 확인하시고, ESC 누르고, 예, 저장하시고, 예, 쿠베 컴피그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요거를, 예, 카피해서, 여기 이제 GitHub 액션에 예, 또 접속하기 위해서, 네. 예, 시크릿을 또 예, 추가를 할 거고요. 레포지 시크릿의 네임을 예, 쿠버 컴피그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붙여놓고, 예, 네. 하시면 되겠고요. 예, 클라우드 워크플로우 가서, 예, 또 갖고 컨텐츠 웹 갖고 오고요. 비슷한 일을 또 하는 거죠. 네. 예. YAML 파일 수정하셔가지고, 네. 예, 디플로이먼트 파일 또 수정하시고요. 아, 조금 전에 컨텐츠 API였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웹 네,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겠네요. 네, 가시고 스크롤 한 다음에 ESC 누르고 저장하고, 네, 이동해서 예, 기세 이제 가져오면, 예, 전부 다 추가하고, 네, 커밋하고 푸시해서 하게 되면 이제 기세 다 저장이 된 거고요. 예, GitHub에 들어가서 예, 여기 액션을 항목을 클릭을 하고 예, 컨텐츠 웹을 클릭을 합니다. 네. 클릭해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 웹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실제 실행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수행했던 결과를 우리가 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빌드 앤 푸시 헬름 차트 이것도 한번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앞서 과정에서 예, 만들어놨던 거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보면 이제 이렇게 빌드 앤 푸시 도커, 빌드 앤 푸시 헬름 차트, 애기 디플로이먼트까지 이렇게 연결된 과정들을 네.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I/CD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모니터링.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애저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랩에서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애저 모니터에서는 보통 이제 VM 기반의 서비스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이 컨테이너 관련된 모니터링을 전용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능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쿠버네티스 쓰게 되면 쿠버네티스가 워낙 이제 많은 파드들이 뜨고 서비스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네네, 모니터링이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아마 여러 CSP에서도 계속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모니터링의 인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이트 가보면 이제 뭐 CPU 정보라든가 메모리 정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네. 스크롤바 쭉 내리면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정보 말고 노드 엔전 정보들도 노드 탭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노드 탭에 가보면 이런 노드 정보 아까 2개 있었죠? 네네. 볼 수가 있고 컨트롤러 탭에 가면 이 컨트롤러가 떠 있는 그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탭에 가면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치박스에 저희가 이제 검색하고자 하는 컨테이너 정보를 입력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웹이라고 하는 파드가 이제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매트릭에 이제 보면 CPU USAG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롭다운 해보면 메모리도 메모리도 있고요. 저거를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봐야 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컨테이너 관련된 모니터링은 물론 CSP 제공해주는 기능들도 좋긴 한데 뭐 데이터 독이라든가 별도 툴을 쓰는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은 그 CSP 제공해주는 모니터링은 절반 정도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 것 같진 않은데 다른 거 쓰라고 유도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AWS나 뭐 구글이나 뭐 워낙 많은 뭐 인력과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워낙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럼 그 부분까지 커버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독이나 이런 이제 전문 솔루션 업체들은 또 거기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따라가기 또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 분야만 담당하는 인력들이 또 비교해 보면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은 뭐 SK CNC에서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그렇게 또 깨알같이 홍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뷰인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드롭다운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뷰 컨테이너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로그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컨테이너 로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이제 컨테이너 인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 봤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갖고는 사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딜리버리 했던 많은 기업들에서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쓰고요. 특히 뭐 이제 데이터독 아니고서도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 툴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있죠. 오픈소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이제 쓰시면 되고 또 쿠버네티스만의 또 오픈소스 로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도저도 뭐 불편하면 그냥 데이터독 그렇죠. 되고요. 제일 유명하니까. 뭐 돈을 뭐 좀 비싸긴 하지만 쓰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할 게 이제 쿠버네티스 배포가 끝났고 이번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스케일 아웃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HA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의 그 애저 이머전 워크숍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실습은 아마 저희가 2번째인가 했던 거에 한번 했었어요. 똑같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더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하시면 과거에 했던 그 방송을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슈어드 IT 사이트에 가시면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넥스사이즈 4는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 아웃하고 그다음 HL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잘 설명을 안 드렸지만 잘 보시면 전부 다 인스턴스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컨테이너 하나, 인스턴스 하나. 그렇죠. 이번에 그걸 좀 더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애저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쿠버네티스의 기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애저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레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쿠버네티스의 되게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복제본을 이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타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타스크에서는 애저 포탈에서 한번 해보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실패한 레플리카를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컨테이너 재시작하고 HA 테스트 하는 거. 세 번째가 타스크고요. 네 번째는 코스모스 DB의 오토 스케일 기능을 구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증가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는 프론트엔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스크는 AKS, AKS 요 화면에서 저희가 인스턴스를 늘릴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메디카 36056이라는 요 AKS 클러스터를 클릭을 하고요.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AKS 창이 뜨게 될 거고, 여기 워크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API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고요. 그럼 YAML 파일을 가게 되겠죠. YAML 파일을 보면 요 이제 API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항목에 YAML 파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요 레플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디플로이먼트는 복제본이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걸 이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 늘려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누르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리프레시를 딱 누르면 이렇게 두 개로 늘어났는데 하나 받았죠? 왜 그럴까요? 요걸 이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리카 셋을 탭을 누르고 이 서비스 앤 인그레스라고 하는 항목 설정을 또 해줘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일단 외부 IP의 링크를 가서 클릭을 해보면 스피커, 그 다음에 작동하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한번 바꿔볼 텐데 스피커 말고 스태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태치를 한번 해보면 여기 눌러도 되긴 하는데 일부러 한번 해본 거고요. 여기서 스크롤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요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네임이 뭐고 PID는 뭐고 뭐 메모리 카운트 업타임 이거 볼 수가 있고요. 요걸 닫고 이번에 요거 아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떴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로드 클릭하고요. 아까 API가 안 됐으니까 API 클릭하고 YAML 파일을 수정해서 들어가서 스크롤 쭉 해보면 이 호스트 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쿠버네티스 문법이긴 한데 이 호스트 포트는 여러 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딱 뜨려고 하는데 호스트 포트를 하나가 먼저 바인딩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군요. 그래서 에러가 나왔기 때문에 요걸 이제 지우고 스크롤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CPU하고 CPU를 바꿉니다. 이게 CPU도 얘가 받지 못하고 호스트 포트도 얘가 하나밖에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잘 되겠죠. 리프레시 누르면 이렇게 잘 되네요. 두 되는 개까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세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 재시작하고 HA 테스트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HA는 당연히 될 텐데 HA가 되는 동안에도 서비스가 문제 없느냐 요거를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브라우저 탭에 가서 API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고요. YAML 파일을 보겠습니다. 레플리카가 지금 2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4로 바꾼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눌러서 리프레시를 누르면 4개가 떴죠. 잘 되네요. 4개가. 아까 저희가 그 호스트 포트하고 그다음에 CPU랑 이런 걸 바꿨기 때문에 뭐 4개까지 잘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탭으로 가서 리프레시를 누르면 새로 고침을 하면 새로 고침을 하면 이 호스트 네임이 이 뒤에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 7로 끝나는 호스트 네임인데요. 그렇죠. 바뀌었죠. M으로 끝나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럼 이게 복사된 걸로 지금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리프레시를 하면서 얘가 복제본이 4개가 떴으니까 그 중에 다른 하나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리카 셋 탭을 이제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PI O, B 어쩌고 하는 것을 눌러서 보시면 스크롤러에서 보시면 4개가 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리트를 해도 이게 이제 레플리카스 4개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 디자이어드 스테이트가 4로 되어 있어서 2개를 계속 띄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딜리팅을 해도 사실은 또 띄우게 됐죠. 보면 여기 이제 2개가 죽였지만 2개가 또 올라와서 4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디플로이먼트 가서 이번에는 YAML 파일을 다시 한번 레플리카를 하나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누르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이브 누르면 반영은 됐지만 아직까지 이제 레플리카가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다시 하나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 있는 요 그 홈페이지에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고 보시면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플렉스 스텝 가서 API OB 어쩌고 클릭하시면 하나로 바뀌었네요. 하나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타스크 3까지고요. 네, 이번에는 그 쿠버네티스에서 레플리카스를 가지고 스케일 아웃 되는 거, 이제 스케일 인 되는 걸 봤으니까 네. 이번에 코스모스 DB를 어떻게 스케일 아웃 할지는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무리 스케일 아웃 된다 하더라도 DB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네. DB도 같이 늘어나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 코스모스 DB라는 거 하는 것을 서치박스에서 보시고 팬 메디칼 360956이라는 코스모스 DB를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익스플로러 가서 컨텐츠 DB에 확장한 다음에 세션스하고 스피커스라고 하는 이제 컬렉션들을 보고요. 여기 다큐멘트들을 보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코스모스 DB는 오토 스케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오토 스케일 기능을 켜기만 하면 오토 스케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하네요. 편하긴 하지만 이제 과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를 하고요. 저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스피커스도 마찬가지로 오토 스케일 하고 오토 스케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 바꾸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제 코스모스 DB 같은 경우에는 그 RU라고 하는 이 단위로 이제 과금을 하게 되는데 그 RU라고 하는 게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읽는 양 또는 라이팅 양에 따라서 가격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가격 체계를 갖고 있고 오토 스케일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 애저에서는 굉장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권장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커넥션 스트링에 가서 이제 커넥션 스트링에 대한 값을 제가 카피를 이렇게 하나씩 할 겁니다. 호스트 카피하고요, 유저네임 카피하고 패스워드 카피를 해 놓고요. 이제 클라우드 쉘에 가서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팬 메디칼 가서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하는 걸 돌릴 텐데 저희가 이제 이거 스케일 아웃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쉘 하나 만들어서 돌릴 건데 거기에 그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숫자를 그렇죠. 그래서 호스트 정보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유저네임 아까 입력했고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요. 이거 저장해서 누르시면 보면 1부터 250번까지 쫙 한번 돌리는 게 나오겠죠?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서트 타이틀하고 퍼포 테스트라고 하는 값들 그러네요. 쭉쭉 몽고DB 그 코스모스 DB에서 저장을 볼 수가 있고요. 저장하고 쉘을 돌립니다. 돌리면 쫙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탈 들어와서 오버뷰 누르고 해보면 이렇게 이제 켰어요. 튜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토 스케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엑서사이즈 4고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엑서사이즈 4에서는 쿠버네티스의 레플리카 셋 가지고 스케일 아웃 하는 거 보여드렸고 코스모스 DB의 오토 스케일 기능 가지고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두 개가 충족이 되어야 오토 스케일링이 되면서 애플리케이션도 자동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고요. 마지막 실습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쿠버네티스의 컴포넌트를 한번 가지고 작업을 몇 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라우팅하기 위한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트래픽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멀티 리전으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되겠네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3번째 애저 이머전 워크숍에서 아마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의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 개의 리전에서 서비스가 일어날 때 맨 앞쪽에 있는 서비스가 트래픽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가 받아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서비스로 이렇게 라우팅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DB가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DB가 이제 멀티 리전으로 되면서 오토 스케일도 되고 데이터의 정확성도 보장해 주는 게 코스모스 DB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페어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디서 접속하든 항상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이고 서비스 스케일링에 따라서 확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포트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을 변경시킴으로 해서 동적으로 포트가 매핑해서 스케일 아웃 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이거는 사실 애저 기능이라기보다는 애저 그 쿠버네티스의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세팅 값을 바꿔서 동적으로 포트를 바인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스크가 5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타스크는
로드 밸런서로 음. 한번 동적 디스커버리 지원하도록 외부 서비스 업데이트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그 CPU 컨스트레인츠를 조정해서 스케일을 향상시키는 방법, 세 번째 롤링 업데이트 하는 거, 네 번째는 인그레스 구성하는 거, 마지막으로 트래픽 매니저로 구성하는 거. 네. 있는데, 사실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쿠버네티스죠. 원래 그래서 제공하던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라고 할 때 이 쿠버네티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공부 외에도 사실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공부하셔야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스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다이내믹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밸런스 로드 밸런스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화면 이제 많이 보셨죠? 그래서 네.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한번 클릭해 보고요. 여기 워크로드를 워크로드. 들어가서 계속 보는 거죠. 네. 웹 클릭하시면 야물 파일에 들어갑니다. 그 야물 파일에 가서 보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좀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이슨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네. 스크롤 한번 쭉 내려보시면 이 레플리카가 지금 1로 되어 있고요. 이건 4로 바꿀 거고요. 스크롤 쭉 가서 보면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가. 그런데 이 포트의 스펙이 좀 보면 HTTP 3000번으로 컨테이너 네. 포트에 박혀 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해서 저장하고 리프레시를 계속 누르면 네. 지금 두 개가 네, 안 떴죠.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수정하는 작업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파드를 안 뜬 파드들을 한번 클릭을 해보서 이벤트를 클릭해 보면 이게 왜 안 뜨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 insufficient CPU라고 되어 있죠. CPU가 지금 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아까 잘 기억해 보면 아까 호스트 포트를 삭제하고 CPU의 정보를 바꿔놨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 CPU의 정보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CPU 정보를 한번 수정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제이슨 탭에 가서 1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얘가 다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125로 125mm로 바꿔가지고 바꾸면 이렇게 탭을 누르면 기존에 전체를 다 가져오는 CPU 자원을 지금 나눠 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그 밑에 있는 노드에 관련된 그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얘가 얼마나 갖고 오느냐 네. 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두 해결됐네요. 개가 해결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레플리카 셋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쭉 내리면 얘가 지금 레플리카 4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확인해 봤고요. 근데 세 번째는 롤링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새로운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이제 롤링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쿠버네티스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클라우드 쉘로 들어가서 그 팬 메디칼의 컨텐츠 웹에 요거에 이렇게 해서 인스트루먼트 키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한번 아웃풋 값으로 해서 요거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해서 갖고 있고요. 클라우드 다이브의 팬메디칼 콘텐츠 웹에 가서 기술을 한번 땡겨 오고요. 그 다음에 npm 인스톨 한번 해주고,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 요거를 이제 요 서버에서 쓸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pp.js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 들어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값들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컨스트 앱은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요 라인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앱 인사이트는 이렇게 요 값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하기 애저의 서비스인데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동작하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고요. 기술 추가하고요. 커밋하고요. 그리고 푸시하고 액션에 가서 또 이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레플리카 셋 탭에 가서 이제 서비스 인그레스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요 외부 링크가 걸려 있고 요 웹에 관련된 서비스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요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이 값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작업이 중단 없이 잘 됐다? 그쵸. 그런 거죠. 그런 거네요. 있습니다. 리프레시 해도 똑같다. 그런 거고요. 네네.
네 번째 타스크는 이제 쿠버네티스 인그레스를 구성하는 방법인데, 그 인그레스라고 이제 하는 것은 말 뜻은 이제 수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그쵸,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그 리퀘스트를 받기 위해서 인그레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쉘에 들어가서 보고요. 예, 헬름의 레포지토리에 인그레스 엔진엑스라고 하는 것을 추가합니다. 그 이제 인그레스 엔진엑스라고 하는 거는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이제 엔진엑스 그 웹서버를 가지고 인그레스를 구성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치고요. 그리고 인그레스 엔진엑스가 헬름 차트에 헬름 레포지토리에 추가가 되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버전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인그레스 데모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하나 만듭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해서 엔진엑스 인그레스를 아까 인그레스 데모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이렇게 쭉 명령을 쳐서 하면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율로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뒤쪽으로 이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미니마이즈 하고요. 서비스 앤 인그레스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엔진엑스, 인그레스, 엔진엑스 뭐 아까 이제 저희가 명령을 친 것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보면 그 외부 IP를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URL을 쳐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걸 이제 도메인 이름으로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개 작업을 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쉘 아이콘을 클릭해서 클라우드 쉘에 들어오시고요. 업데이트 IP.she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듭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쉘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IP를 실제 DNS 네임하고 매핑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요 쉘을 실행하면 요 DNS 네임으로 매핑하는 요 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세이브 누르시고 클로즈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요 업데이트 IP.쉘을 수행을 하시고, 이제 아까 그 쉘에서는 인그레스의 외부 IP에 대해서 그 퍼블릭한 DNS 이름을 업데이트하는 스크립트를 이거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외부 IP에 대해서 DNS 이름이 이렇게 매핑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행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아까 이제 저희가 외부 그냥 IP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팬메디칼 360956.ingress.east 이렇게 했는데 40 나파하는 거 같죠. 자원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면. 그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서트 매니저라고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은 인증서를 이제 그 렛츠 인크립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인증서 만들어가지고 그 인증 정보를 이제 갖고 와서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네임스페이스의 서트 매니저라는 것을 레이블링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명령을 통해서 그 서트 매니저 야물 파일을 GitHub에서 갖고 와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이 쭉 세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이슈어.yaml 파일이라는 것을 수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SSL 인증서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클러스터 이슈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요거를 이제 YAML 파일에다가 정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보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네임은 let's encrypt.prod 다시 prod고요. 뭐 스펙하고 서버, 이메일 이런 것들 쭉 집어넣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쿠버컨트롤 크리에이트 명령을 통해서 클러스터 이슈어 야물 파일을 하게 되면 이 클러스터 이슈어, 그러니까 서티피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게 되고 이제 인증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야물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certmanager.io의 v1 kind는 certificat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야물 파일을 만든 다음에 세이브하고 클로즈 한 다음에 다시 쿠버컨트롤 명령을 통해서 certificate 야물 파일을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 certificate.certmanager.io에 TLS 스크립트가 만들어졌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certificate 관련된 것을 이제 디스크라이브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관련 정보들이 쭉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텐트 인그레스 야물 파일을 하나 다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입력을 하시고 스크롤 쭉 내려서 확인을 하시고 세이브하고 클로즈 누르고 다시 이 content.ingress YAML 파일을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 접속이 되면서 예, 접속이 되고 네. 이제 스피커나 세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SSL 적용은 안 됐나 봅니다. NACQR라고 뜨는 거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건 적용이 안 됐는데 네. 요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한 5분에서 최대 30분 정도까지는 소요가 될 거고요. 어차피 그 인증 정보를 그거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요건 이제 그 동영상처럼 나온 랩이기 때문에 됐다고 치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HS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적용이 된 거죠. 이러면 예, 해서 한번 해보면 네, 됐다. 네, 그리고 자물쇠. 자물쇠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HBX 잘 적용됐구나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음. 여기까지가 이제 그 태스크 4 이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멀티리전 음.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트래픽 매니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소스 누르고 서치 박스에서 트래픽 매니저를 입력하시면 트래픽 매니저 프로파일이라는 게 보입니다. 트래픽 매니저 프로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생성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름, 그다음에 라우팅 방법, 뭐 리소스 그룹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네임은 페미디칼에 우리가 했던 디플로이먼트 아이디 입력하시고 리소스 그룹은 우리가 만들었던 페미디칼에 3609를 넣으시고요. 생성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트래픽 매니저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제 리소스로 가서 이제 다른 정보들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세팅스에 엔드포인트라는 항목이 보일 텐데요. 네. 이 엔드포인트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add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타입에 애저 엔드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네스트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외부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익스터널 엔드포인트를 입력을 할 거고요.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 네임에 프라이머리로 입력을 하시고 FQDN에 또 FQDN IP를 입력하게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FQDN을 입력할 겁니다. 아까 저희가 보면 퍼블릭 DNS를 IP랑 접속하는 쉘을 한번 돌렸죠. 네, 그 URL 가지고 여기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로케이션은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로케이션 이스트 US니까 이스트 US로 입력을 하시고요. 애들을 클릭하시면 이제 트래픽 매니저 프로파일이 하나 생성이겠네요.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버뷰 항목을 누르시고 이 DNS 이름을 카피를 하나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쉘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컨티뉴스 인그레스 YAML 파일을 다시 수정을 합니다. 네. 스크롤 쭉 내려서 어디를 수정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클릭 투 엔터 더 컨텐츠라고 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호스트를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쪽 팬 메디칼에 다시 3609.trafficmanager.net으로 주시면 얘가 이제 트래픽 매니저를 먼저 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단에 얘가 먼저 받아준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세이브 누르시고 저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팬메디칼 3609용 아까 그 정보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트래픽 매니저를 통해서 멀티 리전으로 로드 밸런싱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5개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기존에 이제 그 VM에서 도커 컨테이너로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쿠버네티스로 GitHub 액션을 통해서 빌드해서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작업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 DB로 몽고DB를 마이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확장하는 테스트를 한번 레플리카스를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코스모스 DB에 오토스케일 기능도 써봤고 마지막으로는 트래픽 매니저를 통해서 멀티 리전까지 확장하는 걸 배워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빌드하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과정은 실제로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URL을 별도로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URL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 하시면 아마도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잘 마이그레이션해서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 리더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올해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 연도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FI23의 첫 번째 AI 도전이었는데 저희가 그 2시간 만에 끝내는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2월 달쯤 음.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SK CNC가 준비한 이 시리즈 웨비나를 통해서 아마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지식은 진짜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